여러분 좋아하시는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맞죠, 오랜만에 봤습니다, 진짜. 잘 계시죠? 예, 그동안 사정이 어려워서 못 왔는데 저 이제 좀 한가합니다. 예. 김금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금혁입니다. 아니 미국 나가는 날짜 정해졌어요? 예, 3월 10날에 출국합니다. 3월 10날. 예. 예. 야, 참 드디어 대망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미국 나갑니다. 트럼프 만나러 가는 건가요? 그 석사를 받으러 갑니다. 석사. 아, 그렇구나. 예, 우리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한동훈이 어제 제명됐잖아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노란 박수를 좀 부탁합니다. 노란 박수. 한동훈, 참 우리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한동훈 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제명. 그러니까 조선일보 아까 저 한번 유효기간을 줬잖아요. 유효기간을 줘서 그 동안에 혹시 한동훈이 개전의 적을 보이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한 발을 완전히 못 버렸는 거야.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때 완전히 민낯을 보이고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단식장 가가지고 고생하시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제명 다시 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야 정말 자기가 자기 제명을 철회하는 대회를 하면서 2,000명 모여놓고 막 몇만 명이라 우기는 것도 웃기지만 자기는 안 나가 거기에. 와 그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는 어떤 심리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난 추우니까 집에 있을 때까지 얘네들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딱 제가 노라조의 형이란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노라조 가수 노라조의 변비란 노래가 있어요. 변비. 길지는 않았지 너와의 시간 뭐 이러면서 너를 이제 보내려 한다. 이제 너 보내고 나서 이제 야채 먹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딱 그 노래가 지금 그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만끽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집회를 자기 살려내라는 집회인데 뭐 한 경찰 추사는 1,700에서 2,000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뭐 10만 명 왔다고 뭐 몇만 명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겨요. 아니 장동혁 대표 그 단식하고 있으면 가서 그냥 고생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젠 뭐 전 대표도 아니죠. 이제 한동훈 변호사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이 정치력이 얼마나 얕은지를 이번에 좀 다시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나마 정치를 좀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한 사람 같이 다 비슷한 조언을 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가서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는 그림을 연출하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이제 길이 열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자기 예전에 스텝이었던 사람한테 내가 가서 어떻게 머리를 굽히냐.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검사적인 마인드 그리고 옛날에 그 약간의 그 엘리트적인 마인드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에도 사과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 약간 유감 뭐 송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냥 시원하게 사과합니다.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사과를 진정성이 있네 이러고 좀 봐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사과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게 애매하게 하고 본인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아까 기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해 못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파의 감성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전형적인 좌파의 감성입니다. 조국 시위에 조국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조국 지키겠다고 막 그때 막 아줌마들이 나가서 막 물티슈로 차 닦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적 있었죠. 네. 근데 조국은 그 사람들을 자기 동지를 볼까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내 지지자들, 나를 추앙하는 사람들로 보지. 신도들로 보네. 그렇죠. 자기와 어떤 눈높이를 맞추고 뭐 의견을 교환하고 뭔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동지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자기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와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다 내 스텝 혹은 내 수하로 보기 때문에 저런 고자세가 나오는 거고 저런 자세가 과연 판사님 앞에 갔을 때도 유지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교수님 한동훈이 대학 시절에 그 신입생 시절에 이제 같은 반 애들 만나서 했다는 말이 전해지잖아요. 나 강남 8학군인데 그 부담 갖지 말고 좀 잘 지내자. 그 심리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자랐다고 해서 다 저렇게 되진 않습니다. 저기 그 8학군 중에서도 저 정도 인성을 가지기까지는
본인이 뭔가 특수훈련을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과할 때도 그 사실 조선일보가 좀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줘서 맞아요. 예, 사과를 한 건데 그러면 사과를 시원하게 되는데 이건 정치 보복이고 조작이다. 이런 말은 자기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가 송구합니까? 송구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거기다가 한동훈이나 조국이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이랑 한동훈이 비슷한 점이 뭐냐면 조국이나 한동훈 둘 다 자기 지지자들을 동원의 대상 또는 이제 거기 돈 빨아먹는 대상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 내서 그렇게 책을 몇십만 권을 팔아먹고 영치금 받아먹고 자기 딸, 자기 마누라 이렇게 다 받아먹었잖아요. 근데 한동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 같지도 않은 이 한국 같은 책은 정말 의미가 없는 책인데 이런 책을 내서 또 돈을 빨아먹고 자기 지지자 자기는 안 나가고 지지자 추운데 동원시키는 이게 딱 조국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조국 한동훈은 너무 똑같은 애들이다. 너무 닮았다. 아니 뭐 2월 8일인가 뭐 콘서트 하는데 네. 그 잠실 뭐 체육관에서 네. R석이 뭐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던데. 그러니까 조국이나 한동훈 모두 자기가 잘생겼다는 그런 자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냉정하게 평가하면 조국이 조금 난데 한동훈보다는 난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이 얼굴 잘생겼다는 이거 하나로 여자들 팬이 되게 많고 지난번 콘서트 때도 여자들만 주로 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뭐 마치 그 한동훈은 자기 제명하면은 뭐 마치 당이 끝장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여론조사 결과는 한동훈 제명 잘했다는 쪽이 더 많고요. 그렇죠. 지지율도 또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여기 답을 좀 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2007년 8년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에 제가 거기 출입 기자였습니다. 네. 네, 거기서 봤어요. 네. 봤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총선 예비후보로 뛰면서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나타나면 뭐 셀카도 찍어주고 네. 하니까 막 따라다니고 막 환호를 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대표 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그 정체,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고도의 어떤 위장술이나 어떤 그런 거에 넘어간 건지 어떤 분들은 이 댓글 남기는 거 보면 내가 그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손가락에 장을 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한동훈 전 대표를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여러 가지 뭐 동료 시민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 혹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컨셉들이라든가 혹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은 보수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좀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좀 다른데 이러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호응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이 계속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한동훈이 당대표이던 시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검사가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를 하라라는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아무리 내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을 처벌을 주고 싶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내 감정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민 감정에 맞춰서 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짓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태가 반복이 되면서 우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외모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지심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키도 장동혁 대표가 더 큽니다. 그리고 살 빠진 거 보면 장동혁 대표가 훨씬 잘생겼어요. 저는 물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동훈은 외모가 전부인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전부 자기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 외모 자체도 장동혁 대표한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까지 감정 섞인 그런 불만이라든가 혹은 자격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손영보 목사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래서 오늘 석방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 내용들이 석방됐다고 일단 나왔네요. 야, 정말 손현보 목사님이 정말 감옥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미국이 살렸네요. 지금 사실은 이거 저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 부통령이 아니 왜 손현보 목사님 왜 구속시키냐. 뭐 이런 지금 강한 지금 질타가 있었는데 결국은 보세요. 이게 이 재판부가 눈치 보고 이제 아니 진작에 풀어주지. 그러니까 참. 요 관련 소식은 또 추가로 들어온 대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당시에 왜 이 많은 우파 지지자들이 네. 한동훈에게 일부 뭐 우리 속았다가 치고 결과적으로 속았다가 치고 열광했느냐? 국민의힘에 소위 말해서 그 기존에 정치했던 사람들이 너무 구태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젊은 친구 하나 나타났네. 저 좀 찍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반발 심리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의 희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윤 대통령의 하고 친한 사람이다. 이 후광 효과가 저는 더 그렇죠. 컸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성장했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사실 윤석열의 20년 동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을 공격했고 그게 채널A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한동훈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검사가 있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빨은 좀 있잖아요. 그 말빨에 우리가 홀랑 넘어갔죠. 근데 그 말빨은 사실 알고 보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거칠애 같은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차기 대통령 한동훈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법무장관 이 파격 발탁 이거는 정말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거의 만들어 줬고 그 법무장관이란 자리에서 한동훈이 사실 민주당의 그 수준 낮은 질문들에 맞받아치는 이런 걸로 인기를 모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오늘의 그 한동훈인데 그다음에 결국 총선 개 박살나고 거기서 이제 물러났어야 되는데 거기서 추하게 당대표 다시 나가서 이게 이재명이 하던 짓이거든요. 이게 딱.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추하게 결국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길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거기 이제 구치소 가 계시는데 옛 상관으로서 구치소 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안 가는 걸 떠나서 뭐 장동혁 대표 가는 것까지 뭐라고 간섭하는 이 인간 말종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교수님 뭐 20년 동안 업어주고 키워주고 이야기했더니 뭐 개똥 같은 소리라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얼굴로만 정치하는 거는 조국이랑 같이 당 만들면 딱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조국혁신당이 한동훈하고 합당해서 지금 친한계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들 말대로 10만 명이 거기 모인 게 맞다면 거기서 당원 가입서 받아가지고 5천 명 넘으면 정당 가능하잖아요. 정당 새로 만들면 되는데 왜 이 당에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 왜 계속 달라붙어 있는지 정말 변비 같은 인간이에요. 김근영 부장님, 변비 같은 인간들 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하던데 제가 어제 카운팅을 다 해봤거든요. 대안과 미래하고 친한계 해서 해보니까 겹치는 사람이 6명이더라고요. 빼면 26명이에요. 26명. 이분들은 당내에서 어떤 좀 반응이 있습니까? 저는 뭐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 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는 아무래도 제명 당일이다 보니까 제명 결정이 내려진 당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까 서민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사람들을 대부분 피일부로 평가합니다. 그냥 피일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모시던 주군이 나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하는 거죠. 나 반발 한번 해줬다 이 정도고 이제 곧 지방선거 국면이고 조강특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조직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물갈이가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죠. 또한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지지가 처음에 막 장동혁 대표라도 몰릴 때에도 이 위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옛날의 그 거수기 정도의 당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를 굳건하게 지탱을 해주는 밑바탕이 되어주는 걸 보면서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3선이고 4선이고 중진이고 뭐 나부랭이고 간에 당원들이 지지를 안 해주면 다음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얘기했다가 당원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혼나고 있잖아요. 이러면 경선 통과 어려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거창한 꿈이 있어도 대의민주주의자에서 당원이 선택을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교수님,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동안 이 국민의힘 계열이라고 하면 이제 보수우파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보수우파 정당은 그동안 이제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대통령 당으로서 역할을 해오다가 DJ 정권 이후에 이제 DJ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제 이재명까지 이렇게 이제 여야가 이제 한 번씩 교체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전히 그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좀 오래 되신 분들은 네. 여전히 우리가 대통령 당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당의 어떤 권한 같은 것이 네. 소위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 속에 그들이 아니라 이제 당원 쪽으로 이게 큰 권력 파워 시프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그 보수 원로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말은 이거예요. 그냥 보수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를 찍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중도 타령만 하고 이러다 뭐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말 하면서 괜히 이제 막 그 중도를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한동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고 한동훈은 어쩌면 이 낡은 보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걔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 원로들은 그렇게 메시아처럼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은 진짜 그 보수 원로들이 책임이 좀 큰 게 뭐냐면 친한계들이 계속 당의 내부 총질을 그렇게 하던 시절에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그때 오히려 뭐 한동훈은 뭐 구조선의 선장이다 이렇게까지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당 행위에서 잘리니까 이제 왜 잘랐냐라고 뭐라 그러는 거. 당의 원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의 원로는 한동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내부 총질 그만하고 민주당과 싸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왜 한동훈 자르고 맞아. 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왜 한동훈을 자르느냐. 사실 한동훈 때문에 민주당은 못 싸운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그렇죠. 근데 너무 당의 원로란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그 우재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재준 그 인간도 그러니까 최고위원 됐으면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 됐으면 당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되는데 맞아요. 여전히 친한계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꽂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 식의 뭐 한지아 김혜지 뭐 마찬가지고 정연호 의원도 진짜 한심하죠. 진짜 정연호 의원을 왜 꽂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충실하게 기능하는 이 사람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 그냥 한동훈의 꼬봉이에요 지금도. 신도들. 예. 아마도 어제 그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 그리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주장한 분들은 예. 차기 공천에서 한 낙천 대상자 리스트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명 철회해라. 이해합니다. 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장도혁 대표 사퇴라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뭘 잘못했길래 사퇴를 해야 되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원 당규를 위반하거나 당 대표가 아니면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잘 하지 못하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귀책 사유가 분명해서 사퇴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당위성은 인정을 해줄 텐데 예. 한동훈은 결국은 이 당원 당규에 입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시간도 줬고 소명의 기회도 줘서 결국 그 결과론적으로 제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법리적으로 완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할 일을 했다라고 해서 사퇴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정신 세계가 지금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당원들과 지금 당 지도부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한동훈 그 약간의 신봉주의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제 우재준 의원 저도 좀 비판하고 싶은 게 우재준 청년 최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은 비공개 회의 때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왜 비공개예요? 기자들 나가라고 하고 온갖 지도부에서 내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의로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비공개 회의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걸 박차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쫄래쫄래 가서 다 그걸 브리핑을 해버려요. 아니 이건 스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최고위원 자격이 좀 의심스럽네요. 최고위원 자격을 떠나서 너무 철없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예. 중학생 같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또 우리가 이 뭐 복귀를 한번 해보면 네. 좋은 게 처음에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 네. 이호선 위원장이 이제 감사를 해서 네. 윤리위원회 윤민우 교수 쪽으로 토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민우 교수가 바로 강력한 스파이크로 때렸는데 이제 네. 제명 처분 권고가 나왔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대표 됐을 때 윤리위원장 바로 바꿔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10일간의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많은 우파 지지자들이 이게 또 안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지연시키냐 이런 막 그 지적이 나왔거든요. 네. 저도 방송에서 그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해야 이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다. 네. 근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하나하나 시간은 걸렸지만 완벽하게 처리했잖아요. 네. 요런 스타일은 상당히 무서운 스타일 아닙니까? 무서운 스타일이죠. 진짜 보수에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뭔가 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는 당대표를 처음 봤고요. 근데 저는 친한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당대표 선거 때부터 장동혁 대표가 우리 눈에 들어온 게 당원 게시판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최소한 한동훈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 미리 가서 빌든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발표 나오고 나서도 뭐 제3자 못 믿겠다. 제3자 기관 조사하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가 결국 제명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막 그때 뭐라 그러더니 유효기간 줬다가 다시 제명하니까 또 뭐라 그러고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닌 바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유효기간 또 줘서 또 제명하면 또 와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좀 이렇게 한 번 제명했으면 그때 충격이 컸다고 쳐도 두 번째 제명할 때는 충격이 좀 덜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제명했다고 또 모여갖고 난리치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처음부터 자기 스텝으로 좀 아래로 보고 너무 좀 자만감이 빠져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래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 스텝이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제 좀 배알을 꼴리는 거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지금은 너무 이제 커버려서 이제 네. 감히 맞짱을 못 뜨고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계속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당대표를 몰아내는 거 이거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이 이제 제명되고 나면 5년 동안 입당을 못 하잖아요. 네. 그 5년 뒤라도 최고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입당을 못 하는데 그 우파 정권 진영 내에서는 정치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5년이라는 시간은 결국은 차기 총선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예. 또 차기 대선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죠. 특히나 이 여의도에서 5년은 다양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지. 특히나 지금 장동혁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음번 대선에서 만약 장동혁 대표가 대권 주자로 나간다. 그리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 우리가 대선에 승리한다와 같은. 그러면 완전히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잊혀져야 되는 인물로 더 각인이 돼서 복귀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진심으로 조언을 드려요. 더 늦기 전에 변호사 개업하십시오. 서초동 교대 앞에 공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경찰 수사는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경찰 수사까지 할 일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제 한동훈이 이거 억울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단계 그 사건을 갖다 이제 경찰 내 수사 의뢰해서 내 가족이 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죽어도 한동훈이 절대 못하는 거죠. 자기 진실이 아니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한 10여 건 이상 고발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어제 경찰청에서 사실 공문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협조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 입장은 뭐냐면 굳이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않겠다. 너무나 많은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당까지 나서서 의뢰하는 건 좀 모양이 안 좋고 다만 경찰청에서 관련된 수사에서 뭐 단계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협조 요청이 오면 자리는 내주겠다라는 것이고 이미 상당 부분 협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박미령 대변인과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대충 봐도 이건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저 한동훈 전 대표 포함 그 한동훈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 혹은 경찰 수사 혹은 이제 판사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게 IP 조사가 들어가겠죠? IP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럼 한동훈 만약에 도곡동 타워 팰리스 거기다 이러면 이거 아주 심각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당대표 직권을 남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계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걸 덮으려고 지시했던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갑자기 셧다운되면서 많은 한 600개 정도가 삭제됐잖아요. 여기에 관여가 돼 있는 이건 당무에 대한 방해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저는 걸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교수님 언론 좀 대응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메이저 언론들이 한동훈을 많이 부추긴 것도 있지만 막판 되니까 이게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야 빨리 가서 사과해 이렇게 판을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 판을 깔아줬거든요. 완전히 깔아줬죠. 완전히 깔아줬어요. 근데 왜 그걸 판단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조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조한 게 맞는데 자기를 그동안 믿어주고 자기 댓글 조작했던 사람들 때문에 면이 안 쓰니까 그냥
계속 우기다가 결국 지금도 죄가 없다고 막 우기고 이제는 물론 이제 바뀌어가지고 표창장한 게 뭐 죄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도 정확히 이제 조국 태클을 가고 있는 거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단계 안 했다고 막 우기다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IP 나오니까 가족이 한 거 맞는데 나는 아니고 동명이인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정치라는 거는 때로는 진솔한 사과가 자기의 지지도를 올리는 건데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는 애들이 딱 있죠. 좌파들의 마인드를 그대로 한동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서민 교수님은 딱 만나서 뵈면 마스크 자체가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얼굴 자체가 사과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하고 대담하면은 제가 굉장히 즐겁고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에 이제 한동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 모든 것은 당원 당규에 입각을 해가지고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동훈을 따라다닌 죄보다 더 큰 게 지금 유권자와 싸우고 그리고 유권자의 그 손녀의 사진을 박제하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맞아요. 유도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사이버 불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거의 정신적 폭력 아닙니까? 그것도 재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직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 지지자들이 보는 그 본인의 PD에서 공개적으로 박제를 했다라는 것은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 하는 자리 보니까 그 동영상 같은 걸 제가 여러 군데를 보니까 한동훈 옆에 딱 붙어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취재진들한테 조심하세요 막 이러고 거의 뭐 호위무사처럼 보이는데 교수님 배현진 의원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원래 욕 먹는 자리거든요. 네. 정치하기 전까지는 뭐 아무리 좋은 사람 코스프레 했다 그래도 일단 정치를 하고 나면 반대하는 유권자들한테 욕 먹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순한 양처럼 남들이 알고 있었지만 정치 유튜브 하고 나서부터 욕을 먹거든요. 네. 뭐 좀 당연히 생각합니다. 뭐 가끔 뭐 반박도 하지만 근데 국회의원쯤 됐으면 자기에 대한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자 얼굴 박제하고 이런 거는 정말 추한 거죠. 그게 좌파들이 하는 짓인데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명의로 항의 일동해가지고 21명 정도가 이제 그 징계 처리하라 얘기가 나왔었고 그 뒤에 서울시 뭐 여성위원회 혹은 서울시 청년위원회 뭐 익명으로 막 이렇게 뭐 항의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의 전원에 따르면 난 이거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공천을 받으려면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당에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그러니까 공천권을 어떻게 보면 목줄처럼 잡고 강요한 건 아닌지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실관계가 밝혀지게 된다면은 이건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의 자격을 없는 거죠. 지금 그 배현진 의원뿐만이 아니고 어제 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했던 그 이름 올린 사람들 이건 사실은 당헌 당규 위반 아닙니까? 당헌 당규 위반이죠. 그리고 당 대표가 명확한 사퇴 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당무를 수행한 것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는다고 지도부 사퇴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반하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 스타일이 늘 그렇듯 이분들한테도 일정 시간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과언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목소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조금 생각을 바꾸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친한계라고 해봤자 이 친한계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혹은 뭐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뭉친 사람들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에게 그냥 그 공천권을 바라고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권이 사라지면 이권이 있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거예요. 근데 교수님 지난번에 그 한동훈이가 그 당대표 할 때 뭐 어떤 사안 때문에 김태형 충남도지사가 전화해서 뭐 항의를 했더니 그 전화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평당원이 저 당대표한테 대드냐고 이렇게 했다는 게 TV조선 그 보도가 난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요번에 윤리위원회 그 제명 결정문을 보면은 당대표는 평당원들 그러니까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그래서 당대표는 자연인이 아니고 기관이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종혁 등 이런 인사들이 여기가 무슨 뭐 전체주의냐 뭐 하면서 그건 말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김종혁처럼 하면 김종혁이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고 민주당에서 그런 행동했다 그러면 진작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힘은 그렇지. 너무 너그럽죠. 사실 어느 당원이 당 대표가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뭐 그것도 이제 뭐 강성 당원들의 의지를 뭐 이렇게 좀 뭐 욕을 먹어가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김종혁이 한 게 푸비였잖아요. 네. 푸비란. 근데 그 정도면은 같은 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탈당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네, 네. 진짜 진드기처럼 왜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고 한동훈이 이런 말 했잖아요.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말 아찔한 발언이죠. 어딜 돌아온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걔네들이 그러니까 친한 개들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정말. 자기가 뭐 이제 처음에 믿었던 한동훈이 아니라는 걸 아마 지금쯤에 깨달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 누구도 한동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이것도 그 세계에서는 되게 뭔가 엄청난 독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제가 교수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아유, 정말 별 말씀을 저 태어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아니, 저 갑자기 나이로 이거 이펙트 하시면. 아니 네. 우리 그래서 네. 80년대 뭐 상황 이런 거 좀 알지 않습니까? 알죠. 그때 그 90년도에 그 3당 합당했을 때 네. YS가 소위 말해서 통일민주당, 네. 그 다음에 노태우 총재의 민주정의당, 그렇죠. 그리고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이 3당 합당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3당 합당할 때 가장 그 통일민주당 내부에서 극렬 반대했던 세력이 노무현이잖아요. 네, 노무현이죠. 그러면서 그 우리 그 기록으로 남은 영상 보면 이게 뭐 토론회입니까? 이러면서 막 노무현 씨가 네. 막 하면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꼬마 민주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세력들은 왜 그런 결기가 없죠? 꼬마 뭐 한동훈당 만들 수 없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 자기 돈 쓰기 싫어해요. 그냥 뭐 책 같은 거 팔면 다 자기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돈 한동훈이 뭐 따뜻하게 뭐 내복이라도 사주거나 이런 적도 없고 난 돈도 그렇고 그리고 한동훈은 안전하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승민 한번 그랬다가 망한 전력이 있는 걸 보고 아마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점점 찌그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저는 한동훈 잘하는 걸 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 하이모 뭐 모델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모델 그러니까 한동훈이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닌데 이런 하이모 모델하면 정말 전 대박 날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한동훈 세력들은 앞으로 이 국민의힘 영역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는 주군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이권을 챙겨줄 사람들을 좀 따라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오후부터 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중 한동훈 계파 중 일부가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측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걸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합집산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언급한 뭐 김종혁 전 최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끈떨어진 사람들이고요. 김종혁 전 최고도 곧 나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명이죠. 네, 그 사람도 이제 남이 됐고 뭐 신지어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친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신지어 전 의원은 본인이 뭐죠? 무슨 수석 자리 하나 안 준다고 무슨 수석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수석 안 준다고 이제 갑자기 방송 나와서 나 오늘부터 친윤 아니다 이래버리고 한동훈 갈아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어떤 이념에 따라서 혹은 정체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 우리가 굳이 언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 네. 아니 저분도 왜 잘 가다가 갑자기 저렇게 나와버리면 저 서울시장 출마 가능하겠습니까? 오세훈에 대해서는 이제 정체성이 항상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봤는데 역시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동훈 세력을 이제 내가 이제 흡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되는 게요. 우리 국민의힘 역사에서 한동훈 묻었을 때 잘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전직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조차도 한동훈과 손을 잡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지지율 1위 하다가 바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고 좀 배워야 돼요. 오세훈 시장도. 아니 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멘트 드리자면은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선포했을 때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니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했더니 하는 말이
아니 탄핵하라고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그 한동훈을 몰아내면은 국민의힘이 망할 것처럼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망하지 않고 더 이 신선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원래 그 모래주머니를 딱 떼어 떨어내면 예. 그다음부터 잘 달릴 수밖에 없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번 제명이 저는 이제 날아오를 그럴 일만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이제 그 김용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예. 뭐 장동현 대표 재심해야 된다 이런 또 한심한 소리 하던데 이제 저는 이제는 지방선거에 저희가 이제 하나로 뭉쳐서 이제 대비해야 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옛날에 김민수 대변인님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인데 왜 우리는 당에 열심히 일한 일꾼들 놔두고 선거 때만 되면 무슨 중도 코스프레라는 이상한 애 데려와서 꽂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이번 당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정체성 우리 확실하고 국민의힘의 가치를 보수의 가치를 대변해줄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지방선거에서 좀 좋은 성적 거두는 걸 목표로 달려야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가 이야기한 지방선거를 위한 쇄신안 이런 걸 보면은 그 핵심 화두가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들 어떻게 이거 요번에 많이 유입을 해야 될지 뭐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이번에 모든 당협에서 이제 각 지역의 이제 그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 이런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게끔 아마 제도가 좀 정비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청년도 청년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고 보수 이념을 잘 숙지하고 있고 또한 그 우리가 지금 뽑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 지방의 물정이라든가 혹은 그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능력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세대 교체를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20대, 30대는 맞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맞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소구를 가지는 것은 청년이 우리를 지지해줄 때 그 지지를 우리가 이용해 먹지 말고 여기에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공천을 해준다면은 국민의힘과 지금 대한민국 2030 청년 사이의 어떤 그 연결고리는 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뭐 앞에 전신 미래통합당 또는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 시절에 보면 청년 정치인들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정당에 뭐 근처에 있다거나 또는 뭐 자기 할아버지가 뭐 시아버지가 이혜훈처럼 뭐 어디 뭐 다선 의원이었다든가 뭐 이런 연줄로 타고 들어와서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도 하지도 않았는데 낙하산으로 막 타고 내려오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 이렇게 발굴해 내려면 가산점 이런 거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가산점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정한 뭐 선출 절차가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누굴 줄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선거에 관여해 본 적 없어갖고 정확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근데 정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그동안 우리 이제 보수를 지탱해 오신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하나씩 돌아가시면서 이제 40, 50대는 이제 40, 50대가 막 주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기에 빠졌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20, 30대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때보다 훨씬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때까지는 아니구나. 그 20, 30대 정치 무관심 이거를 탈피해서 지금 정치에 자기가 참여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욕이 되게 강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희망이고요. 이번 지방선거가 아마 20, 30대가 뭔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첫 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폭 좀 물갈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그 장동혁 지도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뭐 강령 그러니까 당의 강령을 바꾸는데 거기에 건국이란 말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반공산주의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산업화 이건 연상을 해보면 건국하면 이승만 산업화하면 박정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우파 정당의 어떤 선명한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의 힘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런 게 대두됐을 때 많은 언론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뭐 구시대적으로 가는 거냐, 뭐 구시대적인 이념 전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태클이 들어올 텐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한나라당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나라당 때에는 당의 이념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배지를 달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 하는 얘기들이 다 일치했고 당의 정체성과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나라당 때에는 늘 선거 이겼습니다. 총선 때도 늘 이겼고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김정인 체제가 들어서면서 많이 희석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를 하세요. 민주당 강령과 국민의힘 강령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보수정당이고 어디가 지금 진보정당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뒤섞여가지고 우리도 스스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이념 전쟁에서 다 후퇴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널리 알려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뭐 이승만 대통령은 뭐 독재자다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또 물러서게 되고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혹은 뭐 그 순천에서 일어났던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니 여순 사건은 반란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꾸로 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패배하면 패배할수록 이길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다시금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무엇이 보수주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보수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할 때 중도도 보수주의가 멋있는 거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를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러고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도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건 아니고 이거고 이러면 저기 근데 이승만 대통령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 김도현 감독님이 이제 4.3에 대해서 건국전쟁 2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 이제 2번 봤는데 정말 엄청난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그 4.3에 대한 정말 명확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반박 못하. 그래서 좌파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CBS에서 그 대담을 했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이 이제 김재섭이거든요. 김재섭. 근데 김재섭하고 좌파들이 이제 참여했는데 좌파들은 그 영화를 보지도 않고 막 이제 막 뭐라 욕을 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이면 북한이 6.25가 북침이라고 말해도 뭐 영화 만들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김재섭이 여기에 대해서 그 영화를 자기는 하나도 안 봤어요. 그 영화를 보지도 않고 거기 나와서 대답을 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장동혁 대표가 그 영화를 단체 관람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판했어요. 왜 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 중도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그 공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재조명하고 보수 정신을 새로 새길 만한 그러니까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잘못된 교육을 거부감을 가진 20, 30대를 견인할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그 영화를 그렇게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이면 당대표가 그 영화를 봤으면 다른 의원들도 그냥 열심히 보고 SNS에 릴레이 같은 걸 해서 최소한 많은 사람이 좀 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영화를 전부 마치 극우 프레임에 막 쌓인 영화처럼 만드는 거를 그냥 넉넉히 보기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죠 뭐. 지금 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 주장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새벽에 헬스장 가서 헬스에 미친 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헬친자라고. 그 시간에 그 자기 지역구 새벽 시장에 가서 상인들 손잡고 지역구 관리해야 되는데 헬스 하려고 국회의원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조직 강령을 바꾸는데 기본소득 개념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 좌파랑 차별화하겠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기본소득 없애겠다. 근데 기본소득은 사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넣는다는 자체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나라 복지 이제 제가 이제 외국을 많이 가본질 않았지만 웬만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뭐 다른데 돈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너무 좀 촘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가 너무 많은 재산을 차지해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지를 더 늘리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남긴 유산이라든지 또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김종인 이분은 사실 선거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2020년 총선을 맡았고, 그때 말아먹었으면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좀 끊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김종인 잠깐 영입했다가 쓴맛을 좀 보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그 지난 총선 때는 그래서 개혁신당 이준석한테 붙었고, 근데 이분이 전 더 이상 방송, 우리 공중파나 지상파나 이런 데서 불러주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도 계속 그래도 불러주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그분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드려야 되는 게 우리 어머니가 김종인님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어머니 정치 관심 끊었거든요. 김종인님도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번에 그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당 대변인도 있지만 우리 김금혁 보좌관님처럼 미디어 대변인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 어떤 연령층의 미디어 대변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네.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새롭게 만든 이유는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가 공식 인증하는 대변인이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패널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종편이라든가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패널들을 보면은 당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송사가 듣고 싶은 얘기, PD 작가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서 오히려 당의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 지도부가 뭘 해가지고 국민에 알리고 싶어도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걸 비틀어 버리면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당 지도부와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대변인들이 나가서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줘야 이게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전달된다라는 의미였고요. 저희한테는 정말 과분한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대변인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조금씩 성과를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현대 있습니다. 정치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김금현 대변인 오늘 저 처음 뵙는데 무슨 말을 왜 이렇게 잘하셔? 어릴 때도 잘했어요. 말에 오타가 없고 저 이런 분들이 이번 이제 지방선거 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느냐 이런 거 이제 교육도 좀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 3월 초에 지금 네.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기 때문에 안 오세요? 그 전에 좀 유학을 가니까 그 전에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손현보 목사님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선고를 1심에서 받으시면서 석방됐습니다. 석방되셨어요. 지금 그 손현보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낸 그렇죠. 그 부산 세계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아들 손영광 씨라고 모 대학 교수님으로 계신데 참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25% 경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앉혀놓고 쿠팡 앤드 왜 그렇게 종교 탄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고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효과가 뭐 전혀 없지는 않을 거고 미국에서 계속 뭐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아니라고 이제 막 수동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미국 트럼프가 뭐 좀 너무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있잖아요. 그 쿠팡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그 정보 유출을 했던 다른 기업들에 준해서 그와 똑같이 처벌을 한다면 좀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갑자기 세무조사하고 쿠팡 퇴직금 옛날 거 뒤져가지고 특검까지 하고 이건 좀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 처벌에 감정에 들어가면 그거는 보복이지 절대 처벌이 아니거든요. 이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대접한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좀 미국 대통령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그거 구조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그 도주 의료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규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당시에 너무 그러니까 민주당의 협박에 쫄아서 그런지 구속영장이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구속이 되면은 판사는 손해가 하나도 없고 이걸 검찰에서 돈을 물어줘요. 그 구속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잘못된 구속들이 전부 다 검찰청에서 몇 천만 원씩 물어지게 이렇게 됐는데 저는 판사도 구속영장의 발부가 잘못되면 자기 재산해서 피해자한테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뭐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앉혀놓고 뭐 이야기한 그것도 있겠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애시당초 도주의 우려도 별로 없어 보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별로 없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사실 뭐 부산 세계로교회가 그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한 군데인데 그걸 구속시켜 가지고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세이브 코리아 집했다고 그 종교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를 향해서 아무래도 개신교에서 이 기독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본보기로서 구속을 하면서 다른 대형 교회들 조용히 해라 그런 지금 겁박을 하는 건데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와서 내가 전화번호도 따냈다 이러면서 되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 그 이재명 정부가 국내 언론과 야당을 대할 때의 그 태도 방식을 미국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하면은 안 먹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로 때려버립니다. 벤스 부통령의 얘기를 내가 혼냈고 워닝했다죠. 내가
당신을 혼냈고 그리고 김민석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했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스는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김민석을 돌려보낸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바로 이 25%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25% 기사가 떴을 때 허드슨 재단에 있는 제 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거 예. 어떻게 이게 허드슨 재단이 지금 트럼프 정부랑 굉장히 긴밀하거든요. 아, 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딱 두 글자. 쿠팡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관세 협상 올리고 그 모든 것은 뭐 국회 이런 거는 다 핑계고 왜 쿠팡을 못 살게 구느냐. 그리고 왜 어떻게 보면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 아닙니까? 예. 개신교의 정통성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특히나 이 벤스 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맥코이 목사라고 있어요. 예. 존 맥코이 목사라고 예. 벤스 부통령의 아버지 같은 분인데 손앤보 목사가 구속됐을 때 한국으로 날아와가지고 손앤보 목사 대신 예배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예. 찰리 코크의 또 아버지 같은 분이기도 예, 하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전달을 다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벤스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 당신 풀어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왔고. 저는 좀 멋없는 게 바로 깨갱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저 교수님 대한민국이 지금 뭐 좌파들 또는 종북 주사파들 이 족보가 나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조선 망하게 했던 세력들이 주작 탈레반들 아닙니까? 주작 탈레반들 노론 소론 그렇죠. 그 주작 탈레반들의 후예가 저 북쪽으로 가면 김일성 주사파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이 좌파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전 지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 전동설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동북아 균형론자론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둔감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거의 그 뭐 저는 한반도 중심론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은데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의 세계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 사상에 아주 강력하게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인가 뭐 이런 말했잖아요. 우리 한국인 건들면 가만 아니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쿠팡에 그 정보 유출한 그 범인이 중국인이면 중국인한테 범인 내놔라 우리 처벌할 거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말로만 계속 뭐 한국인 뭐 다른 못 사는 나라들 막 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한국인이 지금 왜 반중 감정이 생기냐면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국한테 굽신거리는 모습.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대표라는 사람이 싱하이밍 대사한테 막 굽신거리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분이 화가 나서 반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도 좀 우리의 주권을 좀 찾아와야 되는데 점점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뭐 4대주의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전 더 화가 납니다. 지금 사실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는 야 타이완에 저 유사 사태 발생하면은 그 타이완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 구출하러 간다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발끈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은 중국 가서 원 차이나 존중합니다. 이래 버리면 이거 외교력을 발휘하는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저번 방송에서 아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존중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해한다 정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입장 가진 거 난 이해해.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라는 걸 내포해야 되는데 존중한다도 아니었습니다. 지지한다였어요. 지지한다. 아, 예, 큰일 났네. 하나의 중국 노선을 지지한다라고 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말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지금 애매한 노선을 타면서 이른바 그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 대만 해협에서 미군 군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군의 진출을 막는 그러니까 중국이 너희가 그런 입장을 가지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어 라고 맞서야 되는 건데 지지를 해버리면 이쪽 편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카이치 총리를 보십시오. 본인이 초반에 이 군에서 개입 발언했다가 중국이 진짜 세게 때렸거든요. 웬만한 한국 정치인이면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다카이치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뭐 기민당이라든가 여기서 막 자민당에서 뭐라 하니까 국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중의원 해산시켜 버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다시금 국회의원을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절차대로 착착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움이 남아 있다면 이런 강한 리더십 그리고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보유했던 몇 안 되는 우파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향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보도가 됐는데 김경희가 이제 시의원에서 이제 제명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 그 딱 지목한 정치인에게 그 돈을 보내는 방법이
뭐 유관기관 직원에게 5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500만 원을 보낸 다음에 전화해서 내가 잘못 보냈어. 0이 하나 더 붙었어. 그럼 나머지 450만 원을 돌려줘. 그럼 돌려줄 거 아닙니까? 내 계좌로 보내지 말고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 그 계좌가 그 정치인들 후원 계좌나 이런 였다는 혐의가 지금 나와요. 쓰리 쿠션이에요. 그 머리를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완전 그런 이거 머리를, 와. 짠머리를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름 두 글자는 역시 안 되겠습니다. 네. 뭔가 모자라. 우리 저도 교수님은 그렇지 않죠. 저도 혀가 짧아요. 예. 이 공천 뇌물 사건이 지금 갈수록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민주당 지금 안규백 이름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봅니까? 뭐 지금 뭐 검찰이 이걸 조사할 것 같지 않고 사실 정부 여당이 관여된 사건을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 지금 이 정부는 거꾸로 됐잖아요. 특검을 지네들이 독점해갖고 1년 내내 특검을 돌아가는데 전부 이게 야당을 향한 거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아마 이 공천특검 같은 것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로 물타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얘네들은 할 마음이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같으면 그냥 강선호 뭐 이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김현지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강선호 정도는 좀 내주면서 특검을 하게 하는 게 그게 맞죠. 근데 얘네들은 하나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 정권의 몰락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 만약 하게 되면 김병기 금고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김경 게이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름이 연루된 사람들이 8명이에요. 어허. 네, 그리고 그 중에는 안규백 의원도 이름이 나왔지만 아마 조만간 내일 모레쯤에 또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민주당 또 중진 의원이 또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 수석 최고였던 김성열 의원도 지금 여기에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농내의 보좌관인 걸로 알려져 있지만 농내 보좌관도 맞는데 예. 사실은 강선호 보좌관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니까 본인이 경찰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은 자기는 이제 뭐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경찰 수사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올 거고 문제는 경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서 수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파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사 역량이 강화된 사람들이 하는 게 맞고 저는 특검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름이 나오는 게 7명인데 한 10명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0명 정도면 이거는 특대형 게이트입니다, 사실은. 특검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24년 초에 예. 이수진 민주당 전 의원이 이제 공천 떨어지고 이거를 터뜨렸잖아요. 예, 예. 김병기 마누라가 이제 예. 부인이 돈 받았다는 이거를 이제 터뜨렸는데 불구하고 그게 그때 시의원들한테 돈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의원들한테 돈 받은 그 탄원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보하는데 2년이 거의 걸렸고 수사에 착수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우리 정말 못해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그 정천회 같은 경우는 뭐 경찰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렇게 특검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찰이 수사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결기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특검이나 뭐 검사들은 수사하다가 그래 내가 이거 하다가 뭐 떨어지면 서초동 가서 변호사라도 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경찰은 그냥 떨어지면 그냥 끝장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수사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이재명 같은 경우 진짜 편파적인 게 그 백혜령의 그 마약 외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외압 같은 거 사실 그거는 건도 아닌 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대서특필해갖고 백혜령을 갖다 막 이렇게 막 우쭈쭈 하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거 뭐 이해원을 뭐 포섭해갖고 자기가 뭐 공명정대하다 이런 거 보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특검 하나 하게 해서 이거는 그래야 자기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거를 끝내 안 하는 건 진짜 자기 종말을 재촉하는 걸로 봅니다. 예. 아니 오늘 우리 서민 교수님 참 제가 오랜만에 뵙고 서민 교수님은 저하고 또 특별한 또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KBS에서 부당 해고가 되어서 아주 힘들 때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조선일보에 뭐 대형 칼럼을 쓰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누가 보내줘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네. 자, 우리 오늘 대담 정리하면서 먼저 우리 김근혁 대변인님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은 내부를 정비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제 막 내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당원들께서 지도부에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결국 필요한 그 동력은 모두 우리 당원분들한테 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지를 모아주시고 총의를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금민 의원 처음 뵀는데 91년생이더라고요.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렇게 말도 잘하고 우리 국힘이 참 미래가 밝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정치를 이끌어서 보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서민 교수님, 김금혁 대변인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grup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